아, 예,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예, 제가 요즘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열심히 활동하는 게 언론에 잘 보도가 안 돼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현장 취재 다큐멘터리 제작을 한다고 해서요. 제가 거기 나레이션 돕기로 했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녹음하러 가는 길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렇게 의원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을지로위원회 성과가 많은 분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그러면 의원님, 저희가 의원님 녹음하시는 거를 직접 가서 좀 지켜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시죠 뭐 그러면. 같이 가세요. 예. 사람들의 발길이 분주한 어느 사거리. 무언가를 얘기하는 플래카드. 모두들 무심히 지나가는 듯하지만 한 번씩 눈길을 고정하기도 할 것이다. 그것은 그럴 만큼의 충분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재벌들에 대한 정치가 아니라 적어도 중소, 상인, 저 중간층의 정도를 이해해주는 것이 경제민주화인데, 말로는 실제로 뭐 명사상인을 위한 뭐 그런 거 했다는데, 그건 실제로 현장에서 하도 묻히지 않는 거예요.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경제민주화는 개별 의원 몇 명만으로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특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제 우원식 최고위원님이 최고위원 되시기 전에 적어도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의원이 되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현장과 국회를 잇는 그러한 새로운 의정활동을 좀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드시겠다고 해서 제가 곧바로 대답을 했죠. 반드시 참여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정치에서 국회에서 뭔가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정책을 만든다는 게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일이구나. 이런 것을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서 사실상은 그 지금 제조업 단계뿐만 아니라 유통업을 장악하게 됐고, 그런 제조업과 유통업을 소수 재벌이 장악한 상황에서 지금 전체를 다 그런 식으로 장악을 해나가겠다. 거기에 대한 지금 서민들, 중소기업, 중산층들이 이렇게 가다간 우린 다 죽는 거 아닌가. 그 절규, 외침, 여기가 지금 부딪힌 현장이 바로 현장 가운데 을지로위원회가 들어가 있다. 그들이 쳐들어오고 있다. 보기 좋게 부드럽게 예쁜 디자인, 예쁜 모델을 앞세우고 아이스크림처럼 달콤하게 다가오고 있다. 알고 보면 괴물이라는 걸 잠깐 깨닫기도 하지만 세련된 모양새 때문인지 골목 안까지 들어와도 우리의 삶은 무방비이다. 무방비 도시. (1945년)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져 유럽과 세계 지성을 깜짝 놀라게 했던 영화. 2013년 오늘날 무방비 도시는 그 유명했던 영화 제목만이 아니다. 재벌과 대기업에 의해 우리의 삶은 무방비로 떠내려가고 있다. 게임의 공정한 룰은 훼손된 지 오래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이란 것이 있었다. 그 후 겨우 모양새를 갖춰가던 노동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가 10년 후 붕괴하였다. 어느 날 밀어닥친 IMF 외환위기. 그건 우리 국민이 처음 경험하는 전쟁 같은 공포 그 자체였다. 대량 실업이 발생하였고 쫓겨난 사람들은 영세 자영업자가 되었다. 노동 현장에는 비정규직이 양산되었다. IMF 위기의 원인이었던 대기업과 재벌에게는 되려 없던 힘이 실렸고 모든 부담은 중산층, 서민, 일반 자영업자에게 돌아갔다. 그것은 이후 더욱 불공정한 사회구조로 정착되었다. 재벌이 지은 아파트에 살면서 재벌이 만든 자동차를 타고 재벌이 만든 길을 운전해서 재벌이 만든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재벌이 만든 그 빵집에 가서 빵을 먹고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이 살아날 방도가 없는 거예요.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것은 결국 노동자 해고의 자유, 대기업의 자유였다. 기득권의 부는 더 늘어났고 재벌과 대기업은 이제는 골목 상권까지 파괴하고 있다. 부드럽고 은밀하지만 그들은 어느새 괴물이 되어버린 것이다. 경제민주화란 말은 헛된 구호가 아니다. 그 옛날 군사독재를 물리기 위해 민주투쟁을 했듯이 이제는 경제민주투쟁을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다. 그 싸움의 최전선에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서 있다. 의원실 찾아도 안 있어요. 이건 내막을 아세요? 아니 저희가 얘기를 들을 테니까. 왜 기사를 이거 법을 만들어 말이야. 이 다큐는 그들의 지난 활동을 돌아본다. 죄송한데 이는 편향된 시선이 아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개 골목 상권까지 침범하는 재벌과 대기업의 현실. 한참 어긋나 있는 경제의 균형점을 되돌리기 위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활동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정말 국정조사가 꼭 그렇게 힘내서 함께 가봐요. 네? 을지로위원회가 뭐냐면 이제 을들을 지키는 길위원회인데요. 을을 보호하는 입법을 하는 것도 있고 을을 지키는 길이라는 의미도 있고 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세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 오로자가 지난 5월 3일 이른바 남양유업 사태가 터졌다. 그것은 골물대로 골문 을에 대한 법의 횡포가 수면에 떠오른 것이다. 5월 10일 민주당에서 을 지키기 경제민주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을지로위원회가 닻을 올린 것이다. 제가 6일 동안 농성하면서 저하고 윤우덕 의원하고 둘이 했는데 제 앞에는 남양유업 방지법, 윤우덕 의원 앞에는 학교 비정규직 보호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둘이 맨 앞에다 써놓고 있었습니다. 현장과 의회를 잇고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시민과 함께하겠다는 을지로위원회의 정신. 처음 듣는 말은 아니지만 이번은 경우가 달랐다. 그 결과가 나와야 뭐가 부공정 거래 행위인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하지 않고 막연히 그걸 불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동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강매를 한 적도 없고 민원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앉아 있을 필요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밀어내기를 했으면 했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라 그럽니다. 그럼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얘기해봐야 뭐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 당사자가 아니니까 밑에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 불러서 얘기 좀 시킬까요?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 저는 상당히 뭐 준비한 게 있다고 그래서 듣는 거는 저희가 조금 상당히 이 문제를 개선할 의지가 있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뭐 전혀 불공정 행위가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얘기할 필요가 없고. 의원님 이거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면 그거를 인정을 하게 되면은 인정을 하게 되면 안 되면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실이 있었는가 없었는가의 문제인데 아예 사실이 없다니까 뭐 얘기할 게 없는 거죠. 언론 현실 때문에 국민은 잘 모르고 있었지만 우원식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을지로위원회에는 묵묵히 전진하는 뚝심 같은 게 느껴졌다. 워낙에 정치권이 뭐 만들기는 잘 만드는데 만들어 놓고 나면 처음에 뭐 기자회견하고 빵빵 터뜨려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잘 안 움직이잖아요. 몇 분만 움직이고. 근데 을지로위원회는 그런 우리들이 가질 수 있었던 편견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 가장 돋보였던 거는 그 현장성이었습니다. 현장으로 달려가서 현장의 고통을 같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옆에서 지켜봤던 저나 저희 상인들, 자영업자들도 을지로위원회에 대한 신뢰감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선국장인데요. 자칭 뇌진탕만 3번 걸렸습니다. 저도 뇌진탕이 3번 병원 입원을 활동은 6월, 7월, 8월 그리고 9월로 계속 이어졌다.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을들의 현장을 방문하여 구체적 사례를 듣고 모았다. 이 착취 수단인데 여기 이게 의원님 한번 와서 보셔요. 이 불명 로스라고 하는 것이 얘네들이 점주들 착취 수단 로스는 기본적인 거예요. 불명 로스. 이 문짝만 공사하는 데만 22억이 들었습니다. 여기만. 이 문짝도 만들 필요 없이 만들지 말고 그 돈 가지고 사람을 못 고용해 준다라고 하면 워킹머신을 해달라. 신고에 접수된 불공정 거래 피해 사례 기록실. 피해 사례 발표 간담회에서 터져나오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을의 눈물이란 말을 무색해 했다. 저희는 이렇게 한 사람이 가가지고 앉지도 못하는 이런 공간에다가 주방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기름도 숱하게 튀고 뜨거운 물도 많이 뒤집어 썼어요. 그래서 이런 열악한 데서 어느 누구나 기분 쓰지 않는 사실이죠. 본사를 방문하고 또한 기자들의 호응이 높지 않았지만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개의치 않았다. 부문에서 고통받고 있는 을의 입장들을 많이 많은 회견 브리핑을 통해 눈물과 분노의 내용들을 알리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갔다. 국회에 있어야 할 의원들이 지금 이 흑석동 이곳에 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KT와 같은 슈퍼갑이 이 작은 대리점을 저희 일반 시민으로서 어떤 그 희망을 갖고 가져가겠습니까? 이런 기업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저희한테 사과를 해야 되고요. 그 터무니없는 피해 사례를 가지고 갑들을 찾아갔다. 갑과 을을 한 테이블에 대등하게 앉혔다. 양쪽 사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팽팽하던 일부 사안에서 타결이 이루어졌다. 두 개는 완전히 철거를 꼼짝없이 불리한 계약 환경에 처한 피해자에게 법률 상담이 진행되었다. 피해자들의 얘기, 원고의 얘기가 잘 먹히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사위 차원에서 민주당 법사위도 가세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의 성과도 나왔다. 활동 기간이 경과하면서 을지로위원회에는 우원식 위원장과
부위원장, 가계부채 소위원회, 백화점 및 대형마트 입점업체 피해구제 소위원회, 신문고민원센터, 현장조사분과, 입법분과, 법률상담지원분과 등의 기구들이 체계를 갖추어 갔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8월 2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가계부채 소위 구성을 알렸고 오늘 가계부채 상담 개시를 알리게 됐습니다. 천조가 있다는 것은 금융권도 문제고 가계부채를 진 전부 우리 국민들도 문제지만 한국 경제 시스템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파산할 수 있는 정말 흑빈자들은 파산하게 하고 국가가 복지로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로 구제해야 된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현재 경기 불황 때문에 못 갚는 사람들은 이자율을 훨씬 낮추고 또 원금 회수율을 장기화시키고 그래서 연착륙할 수 있게 제도를. 갑과 을의 관계 속에 경제검찰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다. 5월 22일 민주당 지도부 및 을지로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거래를 묵인 방조한다는 원성이 잦아있기 때문이다. 이게 문제가 터지기 전에 과연 어떤 산업의 어떤 불공정 행위들이 실태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지가 평상시 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또 그거를 국민들한테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관계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게 공개가 되면 그 시장에 향후에 진입할 사람들이 그걸 참고를 하게 됩니다. 전 첫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 각 위반 행위별로 분야들이 돼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꼭 산업별로 재편되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6명, 8명밖에 없는데 350만 개, 400만 개 되는 기업들, 특히 대리점만 해도 70만 개, 편의점만 해도 20만 개, 30만 개가 되는 피해위원회에 대해서 이들이 조사할 수도 없고 감독할 수도 없으니까 결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이 권한을 갖다 분산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공정거래위원장 만나서도 도대체 공정거래위원회가 뭐하냐 이런 걸 질타한 이유도 결국은 정부가 책임있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돈 벌려는 사람이 뭐 어떻게든지 돈 벌려고 하는 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결국은 정부가 나서서 공정한. 또한 그날 을들의 피해 사례를 접수하는 신문고민원센터가 설치되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궁지에 몰린 분들이 이제 마지막에 이 하나의 끈이라도 잡고 이거라도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힘들겠다. 이런 아주. 그런데 을지로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그 각각의 을들이 나 혼자만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이게 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남양유업의 사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첫 사례였고 그게 그렇게 해결되는 것을 보고 다른 분들도 또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되고 그래서 각 사업장 단위에서의 6월 27일 우원식 윤우덕 의원이 새누리당에게 경제민주화 입법 동참을 촉구하면서 단신 농성에 들어갔다.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여당 내에서도 경제민주화 이야기를 많이 해놓은 거니까 그 여당 지도부가 경제민주화가 많이 된 것처럼 얘기를 해요. 자기네 의원들 우리가 이런 노력하고 저런 노력하고 뭐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안 되고 있거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러고 가요. 이 변화의 요구가 부닥치고 갈등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힘이 지금 부족해서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모여서 싸우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해보면 결국은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는 거고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지금 시대에 맞는 이해관계가 어디냐, 이렇게 많은 피해 당사자들과 을지로위원회, 시민단체 사이에 한 줄 한 줄 연결되는 신뢰는 두 의원의 국회 단식 투쟁을 계기로 밧줄의 모양새를 갖춰갔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화이팅! 화이팅! 상생법, 또 고물상들의 생존권을 위한 법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제대로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 계신 야당 의원님들을 야당 의원님들과 함께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 입법에 소극적이고 방해하는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아가 7월 임시국회를 간절하게 요청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다는 못해도 하나나 반이라도 하고 그리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게 우리의 또 방침이고 또 신념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할게요. 이른바 노예계약의 대표적 사례라는 민스톱 본사와 가맹점주들 간의 계약 분쟁이 여러 파행 끝에 을지로위원회에 접수되었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 얼음을 5개 넣으라 하는데 가끔 얼음만 깨지면 예. 그래서 계약서를 비밀로 하고 그 계약서를 밖에도 오픈하면은 2천만 원의 벌금을 내게 하고 손해를 보면서 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맹점주는 한 번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계속 손해를 보면서도 이것을 정리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만큼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노예계약이라고 우리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통의 공룡이라는 대형마트, 백화점과 입점업체들 간의 관계에서도 터무니없는 사례들이 터졌다. 해지하고 바로 명도 소송 내서 쫓아내고 이게 바로 노예각서가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생산 분야, 서비스 분야, 사회 모든 현장에서 을들의 피해 사례는 심각했다. 한국에서는 힘없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혁신적인 발명 특허를 획득하는 것은 바로 자살행위와 다름이 없습니다. 바로 대기업의 사냥감이 됩니다. IT 업종에서도 을의 피해 사례가 접수되었다. 연장 근로에서 수당을 못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4,000시간에 달하는 노동을 말도 안 되게 일반 노동자의 2배 정도 일을 하고 그런 해농에 생겨 그 일부를 절제했단 말입니다. 그런 심각한 사건인데 현장 조사를 안 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 1년 동안 구체적인 1년 동안 미룬 이유가 뭡니까? 이런 처지에 이르렀던 근로자들한테 다시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지금이라도 지불해야 할 임금이죠. 기술 탈취,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 계약 위반, 하도급 업체 노동자 또는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 이들 중 단일 직종 최고의 산재율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마사회 마필관리사 문제. 어휴, 저러면은 말에 밟히기도 하겠다. 미치겠다. 말을 타다 말이 갑자기 놀라고 튀면 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데다 처박히면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다쳐서 경마장을 떠난 친구도 많고요. 아니 병상에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아직도 모래가 있습니다. 여기에 모래가 유리기산이라고 SiO2라고 해가지고 이게 발암물질입니다. 폐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 있어서 39명이 이상소견이 나와가지고 그 중에서 4명이 추적 관찰을 해서 그 검사를 했는데 저 2명이 폐암이 나와서 지금 폐암 수술을 하고 많이 밑으로 기어 나가면서 제가 깔려면서 이 어깨가 들리면서 인대가 끊어졌어요. 다친 것만 20몇 군데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렇다고 말을 탈 수 이제는 없는 문제고. 이제는 나이가 이제 45인데 25년 근무다닌 지정은 이제는 접어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가지니까는 딱 전화하면서 종결합시다, 합의 봅시다. 딱 그거예요, 그거예요. 뭐 치료요? 아무것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내가 나와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게 이제는 뭐를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근데 저만 그럴 게 아닐 거예요. 전부 다 조합들 보면은 다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새벽에 병 엠브라스 보잖아요. 그러면은 에휴 누구 또 갔구나. 그게 끝이에요 그냥. 지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도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나을 것 같아. 괜히 얘기했다가 했다가 더 더러워갖고 눈물 나면은 괜히 나도 망신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마산에서 마산으로 가는 한 코를 찍으면은 경남 창원에서 대리운전 기사들이 갑을 불공정 원성이 터져 나왔다. 보험 처리도 안 해줄 뿐더러 월급 퇴직시키겠다는 이런 아주 강력한 협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사무국장님 퇴출시켰구나. 예. 아무 누구도 우리 얘기를 들어보지 않는 거.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에 현장을 찾아야 했다. 그때가 가장 바쁜 시간이라는 대리운전 기사의 피해 사례를 듣기 위한 것이었다. 아무도 계약 안 써요. 그 자체가 없어. 그 공문을 다 보여드릴까요? 이 세상에 이렇게 사는 것이 대리기사입니다. 3,400원이 더 뜯기죠? 예. 그러니까 2만 원짜리 수행하면서 6,400원이 뜯기니까 수수료가 32%가 되는 거예요. 32%. 유명 드라마 연출자의 허망한 죽음. 문화예술계에서도 을들의 피해 사례는 심각했다. 이 문제는 문화예술계의 값들인 대기업, 방송사, 대형 기획사에서 해결을 촉구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사회 전체가 33개월을 싸워가지고 겨우 단협을 맺었는데 방송사는 너네 보조 출자 노동조합하고 단협을 맺는다든가 임금 특성을 한다면 니네들은 용서하지 않겠다 라는 걸로 인해가지고 엄청나게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방송사는 속 빠지고 용역해서 보조 출자 니들끼리 싸워라, 박터지게 싸웠어. 이긴 놈이 이제 문화계에서도 그러한 참담한 어려운 눈물이라는 것을 많이 보이고 있고, 최고원 씨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 스스로는 창작자로 인식해 왔기 때문에 생존권 요구를 하지 않은 이 두 가지가 겹쳐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갑과 을의 그 힘의 역학관계가 너무 차이가 나서 저희는 갑을 상생으로 가는 그 단계에 반드시 을에게 힘을 실어주고 길을 살려주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상충된 이해관계에서 중심을 어디에 잡을 것이냐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근데 지금 우리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가 그 문제에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었던 이유는요, 지금 한쪽으로 너무나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불공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오른쪽으로 옮겨 놓으면 이게 저절로 중심을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가서 이해가 상충되고 있지만 이것이 누가 옳은가 이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에 너무나 노예계약처럼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그런 기업들만 끊어준다는 것이 저희가 지금 최소한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해야 될 것은 휴가 가서 해변 여행 코스프레하거나 어설프게 아버지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자들 처벌하고 재벌관계대책을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거스를 수 없는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선포했다.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 개혁을 위해서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첫 의원총회입니다. 을지로위원회도 국정원 개혁을 위한 시청광장 천막당사에 상황실과 가계부채 상담소를 설치했다. 한 손에는 민주, 한 손에는 민생, 한 발은 광장. 민주 없이 민생 없고 민생 없이 민주 없다라는 쉽고도 어려운 말. 민생과 민주를 결합하려는 을지로위원회와 민주당의 모색은 과연 성공할 것인가? 저는 아직은 을지로위원회의 활동과 이 국정원 싸움 이게 아직 결합되고 있지 못한데, 그 이유는 그 전에 이것을 한 몸으로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10년을 거치면서 분리된 것에 대한 불신이 아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정말 끊임없이 한편으로는 민주주의 세워가는 문제와 또 한편으로는 민생을 세워가는 것을 병행하면서 같이 묶어가야 진짜 제대로 된 민주화된 사회, 서민들,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사회,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 9월 말 현재 을지로위원회는 총 46건의 사례에 25명의 책임 의원을 배정하고 현장 방문, 사례 발표, 기자회견, 법률 상담, 교섭 중재 및 타결, 입법 성과, 관계부처 공청회 및 공정위 대응 등 활동을 전개했다. 그게 사적 자치의 영역이라는 이름으로 결국은 권력에, 그러니까 누가 이 계약의 우월적 지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계약 내용이 아무리 그 법에 맞춰서 보다 공정하게 계약서를 써가도, 초안에 써가도 안 받아주면 그뿐. 재판할 때도 그렇죠. 주로 계약 분쟁이 많은데 그 계약 분쟁에서 불리한 그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뒤늦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계약서 약속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억울한 상황들을 꽤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저는 을지로위원회가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죠. 법원과 변호사들에서도 권리가 보장되는 그런 계약서에 을들이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 이익이 갑의 일방적 계약관계에 의해서 편취되고 있는 이런 계약은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경제적 민주주의가 실현이 돼야 되는데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용납을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경제적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그만큼 높여져야 돼요. 갑의 부당한 계약서를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통념과 그리고 사회적 상식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민생을 책임지면서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을지로위원장 우원식입니다, 여러분. 현장과 국회를 잇겠다는 을지로위원회의 활동은 그렇게 여름의 무더위를 넘고 있었다. 50분들 소개하겠습니다. 8월 20일 을지로위원회 100일 평가 토론회가 열렸다. 그것은 단지 시작이었다. 위원회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정착시키는 과정이자 을의 눈물을 공유하면서 서로의 신뢰를 다지는 초기 단계였다. 그 위에 빌드할 게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완 뭐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파주 같은 데는 저희가 포인트로 따지면 아니 KT가 무슨 깡패 기업입니까? 뭐예요? 문 앞에다 왜 저런 사람들 세워놓고 저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국회의원들 온다는데 문 앞에다 깡패 같은 사람들 세워놓고 기자 출입도 막고 저도 죄송한데 몹시 유감스럽습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이곳에 온다고 이야기를 했고 항의하는 사람들은 바깥에 앉아서 계단에 앉아서 항의하고 있고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은 국회의원과 당의 당직자와 그리고 국회의원 보좌관 그리고 기자들이 들어오는데 한 명 한 명 신분을 확인하겠다고 하는 KT의 정문 앞에서의 그 모습 정말 볼상사나운 일이고 두 번째는 거기 세워놓은 사람들이 그래도 민원인들을 이 KT가 공공부문에서 시작한 민영화된 기업이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서비스한다는 기업이면 서비스 정신이 좀 있어야 될 텐데 불쾌감이란 주지 말아야 될 텐데 어디 다른 사람들한테 위압을 줄 정도의 등치와 그런 인상을 가진 사람들을 집단으로 세워놓고 한 명 한 명 신분증을 확인하겠다는 게 도대체 대한민국 기업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 KT가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대하고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에게 주어진 민원이 있고 KT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 과도하고 불공정하고 위압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확인도 하고 문제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찾아오는 행사마저도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유감스럽고 KT가 정말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주기는 매우 어려운 회사구나 하는 첫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유감스럽다 하는 말씀을 첫인상으로 전합니다. 저희 을지로위원회는 남양유업 사태로부터 벌어진 우리 사회의 정말 불공정 거래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을들을 대변하고 또 을들을 대변함으로 해서 불공정 거래를 공정 거래로 바꿔서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우리 사회의 갑들도 정상적으로 그리고 보다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서 안녕하세요. 저희가 을 지키기 을지로위원회 위원들이에요. 들은 홈플러스 직원들이고 다른 옷 입은 분들이 대부분 협력 사원분들이고 올해 3월에 저희 홈플러스 노동조합이 이제 결성되어서 이제 막 활동 시작한 지 이제 5개월 정도 접어들고 있는데 오늘 이제 의원님들 직접 이제 현장도 보시고 현장에서 10년씩 또 수년씩 이제 일해온 분들 목소리를 직접 들으실 수 있는 기회라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주 뵙고 얘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5.5, 5.5, 4.5 이렇게 돼 있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누려야 될 최소한 권리를 못 누리는 거죠. 여기는 이제 제일 인상적인 거는 0.5, 0.2 이렇게 계약을 하면서 아주 진짜 꼼꼼하게 뜯어가는 그런 게 제일 좀 심각한 것 같네요. 정치인들이 와서 이렇게 휘젓고 다니면은 고객들도 좀 불편하시고 회사에서도 좀 불편하실 텐데 저희들 다 이렇게 구석구석 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계약하는 거는 저희 지역에도 이제 마트가 많이 있지만 0.5 계약하는 건 제가 홈플러스를 안 가봐서 제가 하나로 뭐 이마트, 롯데마트 갔지만 이런 얘기 처음 들었거든요. 그거 저한테는 굉장히 사실 오늘 이게 좀 충격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홈플러스가 공정위 차원에서든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든 홈플러스가 대표적인 대형마트에 있어서의 갑의 횡포 업체로 될 겁니다. 3월, 4월, 5월 이렇게 해서 농산, 축산 이런 쪽에 점수를 매기는 거 말고 이런 건 뭐야? 땡땡땡은 뭐야? 오늘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미스터리 쇼핑 관련된 건데요. 실제로 이게 아직 우리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사실은 이게 일종의 이게 노동 감시적인 측면이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몇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가장 저희들이 놀라웠던 건 0.5 계약 방식 문제는 저희가 사회적으로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 같고 그 문제는 회사 차원에서 한번 같이 좀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유통업의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파견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그 경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를 정당한 고용관계를 볼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회사 차원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국회에서 정무위 차원에서도 심도 있게 다뤄갈 문제이고 그다음에 미스터리 쇼파의 문제는 유통업체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권위원회 또 노동위원회 노동부 차원에서 같이 할 거니까 회사에서도 대안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요. 네, 저 이른 새벽에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실은 반갑지 않고 좀 마음이 씁쓸합니다. 이렇게 열악하고 불공정한 행위 때문에 저희들에게 하소연하고 그러고 이렇게 나오는 마음이 왠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체국 택배는 그 중에서도 특히 정부기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더 아픕니다. 어떻게 우리 이름을 바른말 우체국에 바른말 잘하는 사람 우리 이름을 어떻게 알면서 그 자리에서 호명을 하면서 6명 해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차가 노후돼도 어쩔 수 없이 끌고 다녀야 됩니다. 차 바꾸려면 또 업체에다가 또 2천 몇백만 원을 또 줘야 돼요. 1,800만 원면 사는 차를. 참 너무합니다. 일을 하는데 임금 체계가 저희 우체국 택배가 이제 10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그 임금 체계에서 지금까지도 변하지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의 뭐라 그러죠? 그 의견을 반영을 안 하고 무조건 갑의 지위를 이용을 해갖고 중량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중량제를 시행을 해갖고 한국에서 저희한테 협조해달라는 게 거의 강압적입니다. 저희가 무슨 기계입니까? 그냥 시키면 하는 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좀 힘에 붙이도록 근거는 전혀 원치 않습니다. 200개가량 하려면 보통 평균 10시간에서 1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저희 밤 10시, 11시 들어가라는 얘기인데요. 새벽 5시에 나와서 잠잘 수 있는 시간을 빼고 거의 바로 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뭐 실제로 25. 네. 25kg. 우리가 이렇게 여기는 5kg로 되어 있는데 24kg. 이거 이런 일이 왜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같은 일을 하면서도 규정대로 우본에서 중량제를 시행해갖고 5kg, 10kg, 20kg 이렇게 나눠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키로수 자체가 5kg로 되어 있으면 5kg에 합당한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받고 그다음에 이건 24kg면 24kg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틀려버린 거예요. 전산상에는 지금 5kg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우정사업본부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죠. 저걸 일단 제가 동그라미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실제적으로 중량제에 대해서 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되는 겁니까? 그분들 일하시는 시간을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게 정상적인 삶의 형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정상적으로 8시간 정도 일하고 월급 받아가서 식구들하고 다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는 되게끔 블랙리스트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요. 사실 어느 이제 위탁업체로부터 이러한 업체를 옮겨다니면서 파업을 주동한다는 분들이 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었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추석 같은 소포가 드러나고 있는데 이 파업이 있거나 이러면 국민에 대한 서비스가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에 대한 일부 전파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건 좀 잘못된 것이라고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예. 전파한 거 사실입니다. 일부 관사에 전파한 거 사실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 우정사업본부가 이 택배 하시는 분들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아무나도 삐뚤어져 있구나라는 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례입니다. 계약 당사자의 배달원의 재반 조직 결성으로 인하여 발주처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관리상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이로 인한 발주처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위탁업체와 중간 위탁업체하고의 계약서 내용입니다. 그렇지. 그것은 순전히 우리 국민의 보편적 서비스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건 보편 서비스를 위해서인데 보편 서비스를 위해서라면 이분들이 그런 단체 행동을 하지 않도록 처우를 잘해주면 될 일이지 국민의 기본권을 당신들이 무슨 자격으로 제한을 해요? 그러면 이 양천만이 아니라 모든 우체국 계약이 다 이거에 표준에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정사업본부가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국가한테 나. 몇 년도예요? 저희 2002년에 시작했습니다. 아, 처음에 표준 계약서가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동일한가요? 제가 볼 때는 표준 계약서 자체가 아까 의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불법적이고 또 유언적인 요소까지 있다는 점은 인정하시죠? 인정하셔야죠. 노동부에 고발하겠습니다. 우정사업본부 고발해야 됩니다. 고발 당해야 됩니다. 이 노예계약서고요. 있을 수 없는 계약서를 사실은 만들었고
60년대, 70년대 노사 관행에 근거한 아주 정근대적인 계약서라는 거는 인정하시죠? 그래서 그거는 민주당은 그동안 을지로위원회가 현장을 통해 만난 우리 시대 을들이 정기국회 입법의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토록 하는 입법 및 예산 심의 전략을 을지로위원회 차원에서 별도 마련할 것이라 한다. 해도 너무한 게 삼성입니다. 저도 삼성을 좋아해갖고 입사를 하고 저는 이 직업에 되게 만족을 해요.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조금 불편하신 고객님도 있겠지만 좋으신 분도 많고 이 성격상 이런 거 고치고 안 되던 거를 고치고 하면 희열도 느끼고 그런 면에서 좋아서 이 직업을 계속 선택하고 있는데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너무 삼성이라는 데가 너무 힘들고 그렇습니다. 삼성 서비스라는 데가 이 사장들을 중간에 두고 경영을 한다고 그러지만은 사장들은 경영을 하는 게 아니라 수수료를 받아서 저희한테 나눠주는 역할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분명히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법을 좀 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들이 하지만 민생의 중요한 입법들은 늘 반대에 부딪히곤 한다. 근데 아직도 지금 앉아있는 게 지금 통증이 와가지고 그래도 제가 여기 이 자리에 못 올 것 같아서 나온 이유는 또 여러분께 저희 실정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저희 성남센터 직원들 대표해서 저 말고도 허리 다쳐가지고 병신들 많습니다. 제가 그 중간 셀장이라는 직책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직원들이 여름 내내 한 번 쉬지도 못하고 추석이라고 집에 가는데 7만 원 가지고 가는데 고용이 늘지 않는 성장. 그 친구 죽었을 때도 제가 맨 앞에 가서 손도 잡았습니다. 왜 죽었냐고. 거기서도 울기도 했지만 다른 지점장이나 지사장은 와서 이런 죽었다고 미안한 그런 감정을 얻고 이게 퍼질까봐 우울증이 아닌 우울증으로 몰아간 거죠. 우울증은 8개월 전인가 1년 전에 그 전에 약은 먹었다고는 합니다. 저도 절칠이지만 그런 것까지 약간은 좀 혁신을 통한 성장이 아닌 을의 일방적 희생을 통한 성장. 87년의 울분과 지금의 눈물. 미국이 경제가 어렵다 이러지만 그래도 미국은 80년대 이후에 창업한 기업이 미국 내에서 탑 기업이 되는 애플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사도 그렇고 야후니, 구글이니가 다 80년대 이후에 창업해서 미국 경제를 다시 부흥시키고 또 리딩 기업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 경제의 역동성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80년대 이후에 창업한 기업이 단 하나도 30대 재벌 기업 안에 포함되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업 생태계가 죽은 거거든요. 한국 경제 역동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직원들 인건비가 다였어요. 그럼 나머지 가게 유지비라든지 관리, 세금 일절 못 내는 거예요. 그럼 그게 계속 압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단돈 1원, 100, 10만 원, 100만 원이 너무 큰 돈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이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파산이 되는. 현재 전국의 LG U+를 하고 있는 대리점들이 다 모르고 그 사람들이 이제 꼬임에 빠져가지고 대기업이라는 그 명분만 가지고 설마 대기업이 이렇게 일반 소비인들이나 대리점들을 죽이겠나는 막연한 생각에서 대리점을 일단 오픈을 해요.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개월 동안은 차감 명목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3개월 동안 말 안 하고 있다가 이것이 완전히 세팅이 딱 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차감하고 죽이기로 들어가는데요. 그동안에 3개월 동안 첫 달에 열심히 영업을 합니다. 그러면 한 달에 500개씩도 유치를 하게 되고 매집을 해와서 그러면 가입자가 1000개, 2000개 늘어나면 한 달 수익이 한 3, 400 정도 될 수도 있어요. 한 달 수입이 월 나오는 게. 그러나 이미 차감 명목에서 마이너스가 거꾸로 그 2배 이상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럴 때는 발을 이제 빼지도 못하고 향후를 기대하면서 해보긴 하지만 결국은 1년 지나고 2년 지난 거라면 주인만 싹 바뀌어버리지 결국은 자기는 패가망신 다 하고 아버지 재산, 엄마 재산, 부모 재산 전부 다 털어놓고 난 다음에 그냥 종료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같은 경우는 휴대폰과 다르게 그 지역 유지들 자산이 한 20, 30억 있으신 분들을 꼬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 노래방 하고 있었어요. 노래방 하던 사람 꼬셔가지고 대리점 개설시켜가지고 돈 뽑아먹고 빚지면 계약 해지하고 강탈해가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바꿔갑니다. 저는 1년 3개월 했고요. 제 다음 사람 7개월 했어요. 그런 식으로 돈을 20, 30억씩 쫙 뽑은 다음에 해지하고 바꿔버리고 그런 식으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자살하신 분, 진짜 해외 도망가신 분 거의 뭐 그렇습니다. 파산하시고 도망다니시고 저는 금액이 얼마 안 되거든요. 4억이요. 4억이 얼마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다 금액이 무조건 20억이 넘어요. 곳간에 돈을 가득 채우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들은 괴물이 되어 있다.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민주화 한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에 지금 현재 실천된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누구 한 명 때려서 뭐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하기는 하지만 정작 서민 경제는 나아진 게 없거든요. 양극화가 더 심해져요. 경제민주화가요? 네. 경제민주화라는 게 하나도 해결되는 게 없고 갈수록 더 심해진다. 이렇게 봅니다. 재벌은 더 재벌이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의 격이 더 많아지니까 경제민주화라는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죠. 획기적인 대책 없이는. 돌아보니 저들은 쉬운 말을 잘도 쓴다. 퍼주기란 단어 하나로, 종북이란 두 글자로 대중매체를 동원해 진실을 위장하는 저들의 기만. 이제는 창조경제란 모호한 말까지 꺼내어 흔들어대고 있다. 경제 민주화란 말도 다른 경우처럼 구호에 머물다가 사라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말이 없을까. 이제 그동안의 경제민주화 운동, 재벌개혁 운동은 사실 이제 소수 전문가들 중심으로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이나 제도 개혁을 외치는 운동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가 보여줬던 그런 가불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경제민주화 운동은 사실들은 서민들의 어떤 삶의 문제, 생존의 문제에 천착해서 우리 사회의 뿌리부터 이제 경제민주화를 이뤄나가는 활동이었기 때문에 서민과 중산층의 입장에서는 그건 이제 나의 문제이고 내 삶의 조건과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경제민주화 운동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별로 없더라고요. 싫지도 않고. 그래서 거꾸로 저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이고 정치 부자들이 민생을 걱정하지 않는 뭐 정당, 국회다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나 이런 거는 기사로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저는 요새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보면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언론에서 담아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지금 굉장히 언론의 문제도 저는 굉장히 크다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장면은 그리스도 마냥 가난자의 을지로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렇게 선정하였습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11개의 법안과 21개의 입법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당과 국회의원이 또 국회가 이렇게 협업의 구조를 가지면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거고 좋은 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직자와 보좌관이 또 협업을 하고 또 협동을 하고 요즘의 사안은 대부분 이해관계자가 많아가지고 우리 위원회는 국토위도 있고 정무위도 있고 기재위도 있고 교문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위원회가 다 같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협업하기도 하고 문제를 서로 도출해서
대안을 만드는데 아주 그 유리한 구조를 이번에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무엇보다 을지로위원회가 이런 협의하는 정당을 실천함으로 해서 새로운 정당 개혁의 어떤 모양을 갖춰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정당 활동은 이제 주로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대 정당과 경쟁하거나 상대 경쟁과 정쟁하는 방식의 이제 활동이 주된 게 되다 보니까 그 정당 안에 있는 많은 관료들이라든가 많은 정당원들은 이제 소외되는 별로 할 게 없는 정당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근데 을지로위원회는 이제 국회의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당 안에 있는 많은 관료들도 이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많은 정당원들도 참여하고 있고 정당원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이제 많은 그런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라든가 어떤 적극적인 시민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는 활동이어서 이것이 만일 이제 정당 활동의 중요한 그 방식으로 정착을 한다면 하나, 둘, 셋. 을지로위원회는 경제민주화의 구체적 신뢰가 되어야 한다. 새누리당, 보수언론, 재벌 대기업의 삼각동맹 기득권 집단이 언론 환경이 참으로 고약하여 골고루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오늘도 해결에 접근하는 인생의 현장이 있다. 민스톱 화이팅! 경제 민주화 하나하나 해결되는 좋은 사례들이 각각 하나의 씨앗이 되어 퍼지고 있다. 롯데그룹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간에 이런 여러 가지 의제를 가지고 상생 협의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사례가 된 사업장이나 기업이 더 잘 되는 모습이 된다면 저희가 이제 채무윤리센터 표준 조례안도 참 좋은 지방 더 많은 기업이 변화에 나서고 그것이 기업의 세문화로 자리 잡게 된다면 뜻이 있고 생각이 있는 건강한 시민들은 그것을 확고히 바라고 있다. 을지로위원회는 그 사이 어디쯤 오늘도 길 위에 있다.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여기 오시게 됐는데요. 네네. 네, 어떤 법안들이 통과가 돼야 되나요? 교육 공무직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예정입니다. 6월 국회에서도 우리가 봤습니다만 법 하나하나 만들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 의뢰 눈물을 닦아주는 법은 기득권하고 싸우는 법이잖아요. 갑의 횡포를 막는 법이기 때문에 기득권하고 싸워야 되는데 새누리당이 사실은 기득권을 대변하고 있죠. 그래서 법 하나하나 만들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6일 동안 단식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6개월 활동의 결과를 묶어서 법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때보다 훨씬 더 단결된 힘으로 법을 만들어 가야죠.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도 각오를 새로이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